안녕하세요. 전 자리 후반에 있는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저와 관련된 이야기이자 제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피질 않았지만 저희 둘은 너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삶이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자는 제이니까 어릴 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무력한 엄마 사이에서 공포와 불편함 속에서 성장했죠. 아버지는 엄마를 이유 없이 때리고 엄마는 아빠에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날엔 집안에 항상 큰 소리와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제가 제지하려 했지만 쓰레기 아버지 앞에서 힘없던 제 노력은 헛수고였죠.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엄마는 항상 나 자신을 탓해왔어요. 언제나 엄마가 아빠를 피하고 도망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가난한 이유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엄마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폭력을 일으키는 남편이 곁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졌어요. 나는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포기한 엄마를 보면서 안타깝고 억울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나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참아도 자식이 피해를 입는 건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엄마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아버지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몸단 한 벌만 갖고서도 그것이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이혼한 뒤 아버지를 피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작았지만 우리 두 사람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보다 형편은 훨씬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새로운 곳으로 전학을 가야 했고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달리 쉽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가정부 일을 하게 된 엄마를 따라 부자들이 많은 동네로 이사를 온 탓인지 제가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애들은 좋은 옷에 좋은 냄새를 풍기며 다녔고 자신들과 다른 허름한 옷차림에 경멸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눅이 들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반에서도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일하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반장인 선혜였어요. 선혜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며 얼굴도 예뻐서 모두가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인기가 많아서 제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도 먼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보호해주면서 어느새 제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 선혜가 제게 진짜 친구로서 대해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친해질수록 선혜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을 알면서 제 처지와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선혜는 한 번도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거나 저와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선혜가 비교적 부유한 여건을 보며 자신과의 비교에서 스스로 부끄럽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른스러운 선혜는 저와 달리 서로의 처지나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 환경에 비하면 편견도 없고 소박한 우리 집에 겸손했던 선은 스스럼 없이 놀러와 주었고 자기 집에도 저를 데려가 주었어요. 그런 선의 덕분에 나는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소중한 친구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와 선의 아버지도 자주 만나게 되었죠. 엄마는 이혼해서 나 혼자 키웠고 선의 아버지도 이른 나이에 사망하셔서 선을 혼자 키우셨어요. 선의 아버지도 상냥하신 분이셨고 그 정도까지 돌보지 않아도 될 신경을 써주셨는데 바쁜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선을 데리고 돌봐주신 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사소한 일에도 항상 나를 챙겨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언니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격렬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선의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나만의 착각인 건 아닐까요? 선혜는 집에 놀러 왔을 때마다 언제나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끔씩 저희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하실 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처럼 보인다며 엄마도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어 보였죠.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를 이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두 분이 함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죠. 그 결과 두 분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연애를 시작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평소보다 화장을 잘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버지가 선물했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가 알게 된 바로는 두 부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도와주셨고 우리는 성인들의 비밀을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제발 선혜와 나는 두 분이 아름답게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두 부장은 결혼을 했고 우리와 선혜도 원하던 대로 엄마와 아빠를 얻게 되었어요. 선희와 나는 자매처럼 친했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었어요. 선혜가 생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언니가 됐어요. 이미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갑자기 자매가 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재혼 가정이지만 너무나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믿음직한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친구 같은 자매까지요. 언제나 그런 가족을 바랐던 저는 그 행복함을 평생 지키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사업가인 아버지 덕분에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축이 되었고, 집에서는 어머니가 우리 자매를 챙겨주시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알차게 자란 우리 자매는 어느새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동갑이 되었던 나이 자매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응원도 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매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빠가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여러 소송을 당하면서 사업이 망했어요. 10년을 헌신했던 사업이 무너지자 아빠는 충격을 받고 술에 빠지셨죠. 집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자매들은 아빠를 대신하여 돈을 벌어 집안을 꾸렸어요. 부모님은 미안해하셨지만 자매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아빠가 병에 걸려 더 어려워졌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암을 얻게 된 아버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고 엄마는 아픈 아버지를 돌봐주며 매일 울음이 났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려웠지만 아버지만 다시 건강해지면 무엇보다 더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버틸 힘이 부족했는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회사 파산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희망이 보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특히 아버지를 잃은 엄마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지 않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와 언니는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봐주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버지가 여기 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해마다 전력을 다해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했어요. 아빠가 오면서 주인님과 유산을 정리해야 했던 우리는 합의로 엄마가 한 스승인으로 상속을 받고 우리가 남은 빚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절에서 빚을 해결했어요. 이전까지는 부모님 도움으로 걱정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한 끼 밥값조차 아껴야 하는 상황이야 저희도 갑자기 변한 일상에 적응하기 어려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힘들게도 노력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더라도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나 말 그게 아니라 환경과 자신을 뒤바꾸게 했습니다. 같지 않은 행위에 대처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자신과 함께 했는데 엄마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오가 선물귀와줄을 거의 모셔 릭대었어요. 선민 해마가 맴돌고 있다는 게 애두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리에게 농담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선희의 표정이 별로였죠. 그 모습을 보고서야 왜 서늘이 제게 말을 안 했는지 감을 잡았어요. 서리는 그 자회가 자신에게만 호겠다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또한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0대 20대도 아니면 또 왜 그 사람과 사귀려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버지가 여기 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사귀자고 하는데 내가 만나고 싶겠냐고 처음에 의사라고 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또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명함에 적혀 있는 병원 검색해보면 원장이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 있을지도 몰라.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니까 싫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야. 그래서 지나 내한테도 말을 못해. 근데 이제는 집 근처까지 쫓아와서 맴도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 그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남자 선이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결국 엄마에게 말하게 됐어.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다니 왜 그렇게 하는데 처벌이 안 돼? 막말로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재수 없었다고 넘기라는 거야? 엄마가 빨리 말해달라 했으면 바로 나섰겠지. 선이는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일찍 조심히 다녀. 진한이가 누군지 알려줘. 나가 해결할 테니까. 그날 이후 집으로 찾아온 남자를 엄마에게 알려줬고 엄마는 남자와 다투겠다며 다가갔어.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남자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는 30분이 넘게 그 남자와 대화를 했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대화를 한 끝에 그 남자를 조용히 되돌려 보냈습니다. 역시 엄마의 존재는 뭔가 다르다 싶었어요. 돌아오는 엄마에게 오두방정을 떨며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다른 말이 없었고 밥이나 먹자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정말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24시간이 안 가 배신감으로 바뀌게 됐죠. 다음 날 엄마가 저와 선희에게 다른 약속 잡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제까지 마음고생하고 있었을 선희를 위해 맛있는 저녁상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선이나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죠. 선희는 저보다 회사가 멀리 있어서 제가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못 보던 그 남자의 구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자들끼리만 사는 집이라 돌아가신 아빠의 신발을 한 켤레 두고는 했는데 그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집으로 찾아와 우리 엄마에게 연락을 했나 싶어 안쪽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때 너무 놀라 가지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게 됐죠. 거실에 선희를 쫓아다니던 그 남자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남자를 가리키는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다가와서 날 채찍치기 시작했어. 집에 온 손님에게 인사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불러다 왔으니 놀라지 말고 인사해라. 그리고 엄마가 더 말했어. 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 애가 정말 손님이라고 불렀냐? 이리 와. 미안해요, 김 선생님. 엄마가 제껴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 엄마, 김 선생님이야. 그 사람이 집에 와 있는 이유가 뭐야? 어젯밤 내 언니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랫동안 대화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선혜랑 소개시키려고 불렀어. 사람을 판단하려면 처음에 만나봐야지. 피부과 의사래. 집안도 예쁘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남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내가 겁먹었나 봐. 그러니까 선의의 좋은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의사 집안이 중요해. 그게 맞는 말이야. 요즘엔 자기만 좋다고 싫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있는 거야? 범죄 시대야. 엄마한테서 좋다고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건 로맨스가 아니라고 하죠. 쫓아다니더라도 서로가 안면할 정도는 있어야 해요. 조용히 해야지. 우리 집안처럼 부잣집 도련님이 사위가 되어준다면 감사하게 받아야죠. 어차피 너를 보고 만나라는 게 아니라 모두 선혜가 만나보고 판단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너 회백을 놓으면 안 돼? 엄마가 선혜와 남자를 이어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였어요. 집에 온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선혜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이미 선혜가 집에 도착한 뒤였어요. 선혜도 저랑 같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놀란 모습이 더 클 것 같아요. 자신을 스토킹하던 사람이 집 손님으로 와 있었으니까요. 선에든 저든 엄마의 의지로 인해 그 자리에 앉게 됐고 결국 식사 자리에서 시작해서 후식까지 남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남자의 관심은 오직 선녀에게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기엔 무리였죠. 어쨌든 그날 이후로 엄마와 함께 선녀와 남자를 이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갑자기 남자를 초대하기도 하고 엄마가 선녀와 밖에서 시간을 보내겠다고 남자를 부르기도 했어요. 엄마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노력하는 게 정말 선의를 위한 것이라면 저도 마음을 편하게 해야겠죠.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말론 선의적인 행복을 요구하며 돌아섰어요. 누가 봐도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의와 남자를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항상 증가하는 엄마의 옷장 속의 옷과 쓸모없는 이야기로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친구와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차기, 너무 오랜만이다. 내가 그이 죽은 뒤로 정신을 못 차린 적이 많았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자. 나는 별다른 일 없어. 자기는 우리 딸들도 잘 지내? 아, 혹시 그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 말은 해놔야 되겠네. 잘하면 의사 사위 둘 수도 있어. 응, 아니. 우리 선에 걔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피부과 의사야. 집안도 괜찮고. 아, 나야. 선이 마음은 모르겠지만 남자가 워낙 선혜를 좋아해서 그럼 좋지? 누가 의사 사위를 만나 해? 거기다 우리 바깥 양반 사업 망하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안 좋았잖아. 이런 상황에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생기는 건데 왜 안 좋겠어? 거기다 벌써부터 난리야? 벌써 나를 창모로 생각하는 건지 선물을 그렇게 주네. 그 당시 소녀는 아직 남자의 마음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곧 의사 사위를 두게 된다며 공중거론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된 것은 엄마의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노력과 형부의 정성 덕분에 선혜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 만난 후 결혼했다. 결혼은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했지만 엄마는 결혼에 대한 압박을 너무 해서 형부를 칭찬하며 결혼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선혜와 형부는 결혼 전에 서로 잘 챙겨주며 그 관계를 발전시켰다. 결혼 후에는 엄마의 목표대로 형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었지만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 외근 다녀온 길에 형부와 닮은 남자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차를 돌리기 힘들어 길 옆에 정차해봤다. 멀리서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리 봐도 형부처럼 보였어요. 형부가 제대로 보이는 곳까지는 너무 멀어 보였고 형부로 추정되는 사람도 여자와 함께 어딘가로 가는 중이어서 우선 사진을 찍어 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으로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확대해봐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때는 무심코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형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여자가 바뀐 것 같았어요. 전에 봤던 여자는 숏컷이었는데 2주 사이에 긴 머리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형부를 따라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따라가 보았어요. 그러다 형부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옆에 있는 여자와 함께 들어갔어요. 직접적으로 형부와 여자가 은밀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한 건 아니었지만 뽀뽀를 하고 서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 확신할 수 있었어요. 충격을 받고 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혜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선혜가 받을 충격을 상상해 보았지만 그 크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형부가 속을 드러내지 않도록 사전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형부가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증거를 모으는데 매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면서 여러 여자들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며 형부의 가식적이고 역겨운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언제 선혜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음을 정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부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더욱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면 마취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형부는 시술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될 상황에 당황한 나는 혼자 있는 시술실에서 강제로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위엔 익숙한 얼굴이 아무것도 없었고 형부 역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다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현기증이 오면서 시야도 흐려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혹시 이게 형부에게 의도된 계획인 건가?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깨어났을 때 무사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형부의 의도와 현실이 어우러져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가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국소 마취로 생각했는데 말이지. 수면 마취로 깨어날 때 혹시 난 형부의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걱정을 했어. 형부가 왜 수면 마취를 하느냐고 하면서 크림이나 부분 주사로 하는 수면 마취가 있다고 했어. 지금 제 처제가 받아야 할 건 수면 마취라 그래 위험한 수술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국소 마취보다 수면 마취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한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이야. 혹시 마취에서 깨어날 때 형부 앞에서 이상한 행동이라도 할까봐 걱정했었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시술 받고 바로 회복실로 옮겨질 테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말했듯이 오늘 난 진료가 좀 많아서 내가 처제를 시술하고 곧바로 다른 환자를 봐야 해. 처제는 바로 회복실로 옮겨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까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 일단은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을 되뇌어서 형부 외도에 대한 걱정을 지우려고 했어. 나는 불안하고 있었지만 시술실에서 형부와 간호사들은 시술을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전에 시술이 시작되었어. 그 후 수면 마취 마스크를 쓰고 즉시 의식을 잃게 됐어요. 그러던 중 의식이 다시 점차 들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당연히 수술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몹시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아직 마음이 완전하지 않아 고개를 돌렸지만 머리 위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는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대는 제스처를 했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수술을 받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날 깨우고 있는 간호사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가 손짓으로 남편을 가리키고 곧바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어디 가신 거야? 장모님, 장모님, 여기, 장모님, 얼른 오세요. 장모님 다 재웠어요. 빨리 오세요. 남편이 장모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제가 아는 엄마였는데 갑자기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 했어요. 사위가 병원이라면 올 수 있는데 병원에 와서 볼 필요가 있었다면 저와 같이 와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오겠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게다가 제가 수술 중이었는데 오겠다는 건 이상해서 의심스러웠어요. 간호사분이 제가 깨어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형부가 시술실 안으로 저희 엄마를 인도했고 그 다음 일어난 충격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 전혀 놀랐습니다. 엄마는 형부와 함께 제 소지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던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저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엄마가 제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 휴대폰 안에 형부의 외도 사진이 있어서였습니다. 이에 형부는 엄마를 달래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엄마의 말로부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엄마는 제 휴대폰 사진첩에 들어가 형부의 외도 사진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이 다른 회사 제품이라 조금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제 휴대폰 저 주세요. 남편이 우리 어머니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은 천천히 확인을 끝내고 제 휴대폰을 다시 어머니에게 넘겼어요. 먼저 내가 보기에는 모두 지웠는 것 같아요. 장모님께 한 번 더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찍은 사진이 많은가요? 나는 그냥 있다는 것만 알 뿐이라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니까 좀 있다면 좋겠어요. 처음에 찍은 사진은 멀리서 찍은 것 같아서 확신이 안 서요. 두 번째 사진 이후로 내 모습을 확답하고 증거를 모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 선혜랑 연락한 것도 본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 사진을 보여주거나 목격한 것을 말한 것 같진 않았어요. 왜 알게 모르게 이런 짓을 할까? 맨날 바빠서 그런가?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조심해야 했어요. 더욱이 근처 회사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죠. 남편은 왜 이렇게 기죽은 모습을 보여? 남성들은 여자를 만나도록 바글바글거리며 언제일 때 용서해준다니까요.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불륜이 문제라는데 나도 찰나의 유혹을 견딜 수 없어 평소와 다르게 쇠퇴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 감사해야겠어. 맡겨도 도와준 장모님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 이 은혜를 확실하게 갚겠어.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 보면 엄마가 형부에게 내 남편의 불륜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알려준 것 같았어. 그리고 형부가 여러 여자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어째서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 선혜가 내 배 아이가 아니었지만 20년 동안 맺어온 엄마와 딸의 인연 때문에 엄마를 더 잘 챙겨주는 게 정말 차별 없었어. 그렇다면 형부의 불륜을 알게 된 뒤 화내고 혼이 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부의 불륜을 청소하느라 도와주는 게 더 옳은 것인지 의심스러웠어. 더욱 화가 나는 게 형부의 불륜을 덮어주려는 이유가 형부가 주는 돈과 선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돈 때문에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현실이 화나서 일어났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죠. 알겠어요. 그리고 뛰어갔어요. 제 휴대폰을 잡았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어떻게 아내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요? 그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머리카락을 잡고야만 했죠. 가방 속에 몇 푼이라도 들어 있어야 할 증거를 지우려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지금까지 미상이 엄마에게 뭘 해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깰 수 있을까요? 진아야, 너 너무 흥분했어. 그렇게 흥분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먼저 진정해요. 여기는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간호사 옆에 있었어요. 제가 잠깐 한눈 판다고 해서 이 간호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나가서 확인하고 오늘 진료를 미룰지 말지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처제,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어. 다 설명할 테니까 진정해요. 마취가 풀리고 나서 움직이다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쫓아다니던 시간은 언제였는데 이제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미쳤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끝내볼 거예요. 니네 불러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어떤 짓을 했었는지 다 말할 거예요. 두 사람이 다가올 때 한 손으로는 시술 목적 물건 중 아무거나 잡아 휘둘렀고 나머지 한 손은 손혜에게 통화를 걸고 손혜가 병원에 당장 와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장모 모두 일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반응은 다르지만 너무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곧 손혜가 병원에 와서 둘이 저지른 실수가 밝혀지겠지만 어차피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장모님께서 손혜를 대표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장모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2대1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처제가 가진 모든 증거도 처리되었고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지만 넌 괜히 약해하지 마라. 지금 내게는 증거가 없어도 손해가 와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외도나 범죄는 증거가 필요해. 내가 그걸 착각한 게 아니면 장모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너희 말에 힘이 실릴 것 같아.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 성애만 가슴 아프겠지. 남편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
처제가 변명하면 양심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제외한 여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진짜 그래서 이번에만 좀 물러나 줘. 우리 호우를 반드시 이혼시킬 것이다. 둘 다 내 휴대폰에서 증거 사진을 지웠다고 믿고 그렇게 평상시와 같이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에 설득당할 일이 없었다. 나는 선혜와 통화를 끊고 즉시 음성 녹음을 켜두었기 때문에 선혜가 도착하기 전까지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결정했다. 이에 태도를 변화시켰다. 화가 폭발할 것처럼 분노하지만 조금 정화된 것처럼 보이며 상황을 물어봤다. 알았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언제부터 몰랐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언제부터 안 거야? 너무 분주해 보여서 의심을 했어. 그래서 내가 과일 가져다 준 건데 휴대폰을 훔쳐보니 처음이라더라. 그러나 왜 이렇게 엄마는 아무런 염두도 하지 않나? 엄마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도 그 사진을 보고 놀랐다. 선을 찾아서 물어보았지만 그 후 어떻게 할 건가 싶었다. 김 씨가 말하길 선 내즈 혹은 이혼녀로 만들고 돈은 지금 선불로도 충분히 잘 사는 상황이다. 김 씨가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왜 수고해야 하지? 용서할 것인지는 선회가 결정할 문제다. 그들은 나의 선명한 제보로 두려운 증거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말해줘. 이것은 선희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얻을 게 없어질까봐 그랬어요. 내가 얻은 여유로움을 포기하려고? 안 그래? 너도 선혜도 알겠지? 결국엔 돈이 최고로 여겨져. 남자가 밖으로 활동하면 여자가 속아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 그러다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게 될 거야?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고쳐야 해. 어쩐지 이 가정이 유지되려면 오늘처럼 노력해야 할 것 같더라. 엄마가 꾸민 거래. 맞아. 너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떠올랐어.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하더라. 중요한 건 실수를 한 뒤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냐? 나는 앞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가정에 충실하며 살 거니까. 장모님이 말한 대로 좋은 이혼녀가 되주마. 우리나라에서 이혼녀가 받는 대접을 알게 될 거야. 처제도 알고 있지. 게다가 지금은 처제에게 증거가 있어. 엄마, 성희, 이 세 분은 각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갈등을 겪으며 결국 사실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성희는 형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엄마는 따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현 상황을 목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막처럼 장면들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전개되고 뜨거운 감정과 긴장감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증거 사진을 수집해온 거인데 그런데 어머니랑 제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마취되고 사진을 삭제하려고 계획한 것이에요. 진아야, 이게 뭐야? 여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스틱으로 공격하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선혜는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죠. 그 두 사람은 그 상황을 이용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렸어요.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했는데 너도 곁에 없어서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것 같아. 김서방에게 차려주고 싶어서 부탁했더니 갑자기 깬다고 하네요. 장모님 말이 맞아. 아내를 진정시켜야겠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선희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선희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고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들리자 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 없이도 선혜에게 이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여자 두 사람이 엉덩이로 마사지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고 함은 사진 찍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사진은 찍혔는데 서버로 올라가 있다고 하네. 찍힌 사진이 사라져도 인터넷 서버의 사진은 내려받을 수 있단다. 예쁜이야, 내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이 사실이니 여기 나가자. 그들도 거짓말로 혹을 걸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희를 데리고 나오게 됐다. 남정원이 있는 카페에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며 인터넷 서버에 있는 증거 사진을 확인해 보았다. 선혜는 아주 놀랐을 거다. 두 사람을 배반당했으니까.
선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나는 선희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었다. 그랬지만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았다. 선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면서도 마음을 정리해 나갔다. 다행히 소녀는 강인했고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다. 내 사진도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지만 도움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를 마취시켜 깨어나게 해준 간호사분이었죠. 저와는 관련이 없지만 병원에 자주 오던 선혜와 가까워져서 그의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선희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이었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직장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고 실수를 하면 병원들 사이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선혜가 모은 증거들이 있었고 그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해요. 선이 이혼 소송을 할 때 외도를 입증할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죠. 그 덕분에 소송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길 수 있었어요. 사실 승리는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선혜나 저는 크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정적인 사람은 제 엄마였어요. 엄마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선의 이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이 엄마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했죠. 너 이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직장 있고 돈을 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니야? 사람들 시선이 변한다고. 너도 앞을 봐야 해서 이혼하면 안 돼. 처음에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놀랐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힘든 시간을 많이 겪으신 분이고 저에게 고마운 엄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혼이니까 내 결정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저 엄마와 연락을 끊을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자식으로서 걱정해 주셨다면 이런 선택하지 않았을 테고 마음도 불편했을 텐데 끝까지 이렇게 계셨으니 마음이 편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혜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 있었어요. 저도 변해버린 엄마에게 너무 놀라고 실망했기 때문에 더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 저와 선희는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됐어요. 평생 제일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저희가 어려운 일도 같이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와 자매로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 그날 이후 엄마는 계속해서 저희 두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후 걱정이 되겠지요. 자식으로서는 배운 망덕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엄마를 다시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또한 형부였던 그 인간은 개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소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폐업하게 된 그 병원의 사건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병원은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외도나 바람 같은 민감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터넷에는 XX 원장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네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지만 그들도 이제는 과거에 묵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지만 행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